며느리는 죽었다 깨나도 남이야. 어디서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넘봐? 시어머니는 9년차 며느리인 제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9년의 긴 시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같아 씁쓸함이 느껴졌어요. 치매 기운이 있는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갈고 거동이 불편한 시어머니의 발이 되어 살았던 세월이 저 한마디에 쓰레기통으로 처박혔습니다. 비밀로 하라니까 눈치 없는 놈이 입을 놀려가지고. 남편을 타박하며 비웃는 시부모의 얼굴을 보며 저는 결심했어요.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오늘부터 철저하게 남이 되어드리겠다고요. 며칠 뒤 거제도에서 벌어진 기막힌 행방불명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서늘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들숨에는 재력을, 날숨에는 건강을 얻으실 거예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헌신의 늪. 거제도의 아침은 항상 짙은 바다 냄새와 함께 시작됩니다. 남들은 낭만적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그 냄새는 하루의 노동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아요. 고현동 아파트에서 정신없이 두 아이를 챙겨 어린이집 버스에 태우고 나면 시계는 어김없이 아침 9시를 가리킵니다. 사실 제 진짜 하루는 아이들을 보내고 난 그때부터 시작되는 셈이죠. 차를 몰고 10분 거리인 시댁으로 향하는 길은 이제 눈을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익숙하게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문득 제 손등 위로 거칠게 올라온 굳은 살이 보이더군요. 가슴 한구석이 싸하게 쓰라렸습니다. 결혼 전만 해도 고운 손이라고 칭찬 참 많이 들었는데 지난 9년이라는 세월이 제 손에서 생기를 전부 앗아갔나 봅니다. 그냥 고생 엄청 한 손 딱 그 손이에요. 시댁 대문을 열기 전 저는 늘 심호흡을 합니다.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닌데 왜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나는 걸까요? 참 신기하죠. 이제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여전히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워요.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의 날 선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왜 이제 오냐고요? 노인네들 굶어 죽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매일 아프시다면서 목소리는 어쩜 저렇게 쩌렁쩌렁한지 모르겠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던 제 시어머니가 쏘아붙이자 저는 서둘러 앞치마를 두르며 죄송하다고 오늘 어린이집 버스가 좀 늦게 왔다고 대답하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 사정 따위 궁금하지 않으신 거 알고 있어요. 사정은 무슨 놈의 사정?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쑤셔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는데 며느리라는 애가 이렇게 굼떠서야 쓰겠니? 바닥에 놓인 리모컨을 발로 툭 차며 말씀하시는 그 모습에 입술을 깨물게 됩니다. 얼른 아침상 차리겠다며 아버님 안부를 물으니 방에서 벽지나 뜯고 계신다는 답이 돌아오네요. 치매 기운이 있는 아버님이 아침부터 가스레인지를 켜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며 너는 참 편하게도 산다고 혀를 쯧쯧 차시더군요. 제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 보고 계시면서 그런 소리가 나올까요? 저는 대답 대신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9년 전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이 생활이 저는 당연한 도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친정엄마는 늘 제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출가 외인이 되었으니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고 시부모님을 친부모처럼 정성껏 모셔야 복이 온다고요. 저는 그 말을 금과옥조처럼 믿었고 제 인생을 통째로 이곳에 쏟아부었습니다. 국이 끓는 사이 아버님 방으로 들어갔더니 시아버지는 멍한 표정으로 벽지 끝부분을 손톱으로 긁고 계시더군요. 제가 부드럽게 손을 잡으며 식사하러 나가자고 말씀드리니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보며 힘없이 웃으십니다. 왔나? 배가 고픈데 할멈이 밥을 안 주네. 우리 며느리가 고생이 많다. 그 말 한마디에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굴 미역국 끓였다며 팔부축을 해서 거실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은 어머니는 국을 한 수저 뜨자마자 인상을 팍 쓰시더군요. 간이 짜다며 몇 년을 해도 요리 실력이 안 늘어서 어쩌냐고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는데 목구멍으로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일과가 시작됩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집안 곳곳을 쓸고 닦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걸레질을 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오지만 쉴 틈은 없습니다. 잠시 소파 끝에 엉덩이를 걸칠라 치면 어김없이 어머니의 호령이 떨어지거든요. 지안아, 아버님 기저귀 갈 때 됐다. 얼른 안 오고 뭐해. 다시 몸을 일으켜 아버님 기저귀를 갈고 몸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공허한 오후입니다. 오후 3시쯤 되면 서울 사는 아주버님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아주버님 목소리만 들으면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니로 변신하세요. 어이구, 우리 큰아들. 그래, 서울은 날씨가 어떠냐? 응, 지안이가 와서 다 해주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너는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해.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밝게 웃으시는 그 얼굴이 참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주말에 내려오시냐고 슬쩍 여쭤봤더니 정색을 하시며 바쁜 사람을 왜 자꾸 부르냐고 하시네요. 큰 사업하는 사람이 거제도까지 오기가 쉬운 줄 아냐며 너는 가까이 사니까 당연히 도맡아 하는 게 맞는 거라는 그 말씀. 파주에 사는 시누이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 비추면서 입으로만 효녀 노릇을 다 하죠. 올 때마다 올케가 고생이 많네라는 빈말 한마디 툭 던지고는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대접만 받다 돌아가곤 합니다. 그 모든 뒤치다꺼리를 감당하면서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건 오로지 제 남편 성준 씨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만큼은 제 고충을 알아준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회식 때문에 늦으니 애들 데리고 먼저 자라는 내용이었죠. 오늘도 고생했어, 여보. 당신 없으면 우리 부모님 어쩔 뻔했어. 세상에 당신 같은 며느리 없다. 그 문자를 보며 저는 바보처럼 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지난 9년의 세월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으니까요. 밤 9시가 넘어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멍게를 사다 저녁상까지 차려드리고 오는 길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미안한 마음에 울컥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손이 가장 필요할 때 저는 시부모님의 손발이 되어 밖으로만 돌았네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자마자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저는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챙겨둡니다. 내일 아침 9시에도 저는 어김없이 그 대문을 열어야 하니까요. 이 헌신이 언젠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보답받을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으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거제도의 밤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 바람 소리조차 듣지 못한 채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챕터 2 외제차와 비밀 장부의 실체. 거제의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기어이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명절. 아, 저에게 이 단어는 설렘이 아니라 공포에 가깝습니다. 명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는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악몽도 꾸고 명절이 사라졌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고된 노동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까 그 이름 하나 믿고 허리가 끊어질 듯 전을 부치고 나물을 볶으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거실은 서울에서 내려온 아주버님 상훈 씨와 파주 신우이 경인의 식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시끌벅적하더군요. 그런데 마당에 주차된 아주버님의 차를 본 순간 세상에 햇빛을 받아 눈이 멀 정도로 번쩍거리는 그 거대한 외제차라니 한눈에 봐도 억소리가 절로 나더라고요. 아주버님, 차가 정말 멋지네요. 이번에 새로 바꾸셨나 봐요? 전을 담은 쟁반을 식탁에 놓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기다렸다는 듯 외제차 열쇠를 식탁 위에 툭 던지며 자랑스럽게 대답하더군요. 사업이 좀 잘 풀려서 큰맘 먹고 하나 뽑았다고 승차감이 확실히 다르다면서요. 옆에서 차 키를 만지작거리며 감탄하는 시누이와 흐뭇하게 아들을 토닥이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와 다시 프라이팬 앞에 섰지만 머릿속은 복잡해지기만 했습니다. 이상하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사업 자금이 없어서 죽겠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게다가 시누이가 들고 온 그 번쩍이는 명품 가방은 또 뭐고요. 속 없는 남편은 형의 성공이 제일인 양신이 나서 차 한 번만 몰아보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데 그 꼴이 왜 그렇게 보기 싫던지.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은 저를 보며 해맑게 윙크를 하는데 저는 일부러 외면했어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을 향한 제 마음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지안이 덕분에 편하게 산다는 그 말. 예전엔 그게 칭찬인 줄 알았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비릿하게 들리던지요.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시댁 대청소를 하던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신 사이 안방 구석구석을 닦다가 아버님 침대 밑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냥 잡동사니인 줄 알고 꺼냈는데 그 안을 확인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상자 안에는 두툼한 가계부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심코 넘기던 제 손이 어느 한 페이지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가계부 뒤편에 적힌 상세한 재산 목록. 거제 시내의 상가 건물과 해안가 근처의 금싸라기 땅 명의가 이미 아주버님과 시누이에게 넘어가 있더군요. 2년 전 제가 시부모님 수발 드느라 발바닥이 부르트던 그 추석 직후에 말이죠. 그리고 제 심장을 난도질한 그 쪽지 한 장. 지안이가 알면 집안 시끄러워지니까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할 것. 성준이한테만 잘 일러더라.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머니의 그 서늘한 필체를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려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9년입니다. 제가 흘린 그 무수한 땀방울과 눈물이 고작 이 종이 몇 장보다 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애초에 가족이긴 했을까요? 그냥 일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까요? 참 허무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뭘 한 건지, 뭘 바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이제는 모든 걸 놔버리고 싶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그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반응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당황하기는커녕 머리를 극적이며 당신이 이걸 왜 가지고 있냐고 묻는 그 태도 속에서는 열불이 나는데 겨우 진정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이거 알고 있었지? 나만 쏙 빼놓고 재산 다 넘긴 거 당신은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냥 물어보는데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에 기운이 없어서 제가 식탁을 짚으며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당신 마음 상할까봐 비밀로 하라고 하셨다고. 형은 장남이고 누나는 딸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세상에나 당연하다니요. 9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파출부 취급하고
나만 바보로 만든 기만적인 비밀 작전. 그걸 알고도 묵인하며 나를 이용한 남편.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에게 있는 정없는 정 다 떨어졌습니다. 당신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구나. 내가 여기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전혀 모르는구나. 제 목소리는 이제 차갑다 못해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부모님이 맨날 당신 칭찬하시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니냐며 다시 텔레비전이나 켜더군요. 이 상황에 TV를 켜다니요. 그리고 칭찬요? 그 값싼 말 한마디로 제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으려 했다니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거제의 바다는 검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마지막까지 버티던 인내라는 줄이 툭 마이너스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가족이라는 따뜻한 울타리인 줄 알았던 곳이 사실은 저를 가두고 서서히 갉아먹는 감옥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알겠어요. 이제는 제가 그 감옥 문을 부수고 나갈 차례라는 걸요. 챕터 3남이라는 선고. 아, 정말이지 간밤에는 단 1분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9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거실 소파에 대자로 뻗어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세상에 내가 저 남자를 믿고 내 인생을 다 걸었나 싶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사랑, 신뢰, 그런 단어들이 얼마나 사치스럽고 우스운 것들이었는지 배신감이 독처럼 전신에 퍼지는 기분이었죠. 저 해맑은 웃음 뒤에 나를 철저히 기만해온 세월이 9년 동안이나 있었다니 정말이지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어제 발견한 그 서류 뭉치를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 찔러 넣었습니다. 가방의 무게가 마치 지난 9년의 무게처럼 어깨를 짓눌러 왔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게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보상을 받으러 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사형 선고를 확인하러 가는 길일까요? 심장이 어찌나 세게 요동치는지 입 밖으로 튀어나와 바닥에 나뒹굴 것만 같아 자꾸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시댁 대문을 여는 제 손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고 무거웠습니다. 9년 동안 수만 번은 드나들었을 그 문이 오늘은 왜 이리도 낯설고 위협적인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더군요. 지안아,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어? 아버님 벌써 일어나셔서 배고프다고 난리도 아니다.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자기 생각만 하니? 창문을 거세게 닫는 그 소리가 마치 제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제 안색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시더군요. 그저 제 가방을 흘낏 보더니 혀를 쯧쯧하며 명령을 내리십니다. 가방은 대충 던져두고 얼른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고등어 꺼내서 노릇하게 굽고 된장찌개도 좀 진하게 끓여오고 사람 기다리게 하는 게 제일 못된 버릇이야, 알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당연하다는 듯 지시하는 그 모습에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식사 차려드리기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그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어머니는 돋보기를 고쳐 쓰더니 식탁 위의 서류를 하나씩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스르륵 넘어가는 그 서늘한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고 옆에서 신문을 보던 아버님도 그제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셨는지 고개를 드셨습니다. 서류를 다 훑어본 어머니가 픽 하고 코웃음을 치며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아, 그 눈빛.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결국 이거 찾아냈구나. 너는 남의 안방을 왜 그렇게 쥐잡듯 뒤지고 다녀?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았길래 시어머니 침대 밑을 뒤져?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미안함이나 당황함 따위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도둑이나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는 그 뻔뻔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청소하다 발견한 거라고 이게 정말 사실이냐고 묻는 제 목소리는 이미 분노와 슬픔으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넘겼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이 아침부터 눈을 부릅뜨고 난리야. 자식들한테 줄 거 준 게 무슨 죄라도 되니?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9년이에요. 9년 동안 제가 애들 업고 어머니 병수발 들고 아버님 대소변 다 받아내며 살았던 그 세월은 대체 뭐였냐고요? 억눌러왔던 울분이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콧방귀를 뀌며 저를 비웃더군요. 누가 너더러 하라고 등 떠밀었냐고, 네가 착한 며느리 소리 듣고 싶어서 자처해서 한 일 아니냐고. 어머나 세상에, 이제 와서 무슨 돈 얘기를 하냐며 저를 속물로 몰아붙이는데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아버님까지 가세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목소리를 높이면 집안에 망조가 든다며 아주버님은 장남이라 집안의 기둥이고 시누이는 귀한 딸이니 재산을 주는 게 천만다당한 일이라고 꾸짖으시더군요. 아버님, 그럼 저는요? 저도 이 집 식구라고 믿고 살았어요. 장남이랑 딸만 자식이고 지난 9년간 옆에서 손발이 되어드린 저는 대체 뭐였냐고요? 눈물을 쏟으며 소리치는 저를 향해 어머니는 비수 같은 한마디를 날리셨습니다. 너는 며느리지. 며느리가 어떻게 자식이랑 똑같을 수가 있어? 죽었다 깨어나도 너는 우리 박씨 집안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야. 알아들어? 남이라고요?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사정없이 후벼 파고 들어왔습니다. 3285일. 제가 이 집을 위해 헌신했던 그 무수한 날들이 남이라는 단어 하나에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제 청춘, 제 열정, 제 진심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 순간의 비참함을 대체 누가 알까요?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비밀로 하라고 쪽지를 남긴 건 제가 시끄럽게 굴까봐 배려해 준 거라며 주제 파악이나 하라고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셨습니다. 아버님은 옆에서 찻잔을 들며 성준이 뒷바라지나 잘하고 살면 되는 거라고 어디서 감히 재산을 탐내냐고 혀를 차시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 며느리 안 합니다. 아니, 못합니다. 남이라고 하셨죠? 네, 그 소망대로 이제 철저하게 남으로 살아드릴게요. 저는 허리에 꽁꽁 싸매고 있던 앞치마의 매듭을 거칠게 풀어 헤쳤습니다. 9년 동안 제 훈장인 줄 알고 맸던 그 앞치마가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해방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앞치마 집어 던지고 어디를 가려고. 당장 다시 주워. 어머니가 얼굴이 흑빛이 되어 소리를 질러대건 말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 밥은 어머니가 직접 차려 드시고 아버님 기저귀도 어머니가 가시라고요. 남인데 제가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해야 하냐고 되묻고는 식탁 위에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너 지금 이 문 나가면 다시는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도 마라. 너 없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줄 알아? 당장 나가. 앙칼진 독설이 제 등을 때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혈압 오른다며
뒷목 잡는 소리와 상종 못할 년이라며 저를 욕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대문을 박차고 나오니 차가운 거제의 바닷바람이 제 뺨을 세차게 때리더군요. 9년 동안 저를 가두었던 그 견고해 보이던 담벼락이 이제야 비로소 낡고 초라한 감옥의 울타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이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박씨라는 이름을 가진 저 이기적인 괴물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차를 돌려나가는 길,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시댁의 대문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지켜야 할 성전도 사랑하는 이들의 안식처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제 영혼을 갉아먹던 지옥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엑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시원하게 도로를 울리는 만큼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는 그 잔인한 선고가 역설적으로 저에게 진정한 자유라는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지아나. 남으로 살라는 그 말 고맙게 받아들여 줄게. 너희는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챕터 4 거제 탈출 작전과 관계의 숙청. 시댁 대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제 심장은 정말이지 터져버린 것처럼 요동쳤습니다. 그동안 그 무거운 대문을 어떻게 매일 같이 열고 들어갔는지.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는데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려 도저히 시동을 걸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정신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렇게 또 또렷했습니다. 9년의 사슬을 끊어내는 첫 발걸음이었으니까요. 고현동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곧장 집이 아닌 휴대폰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9년 내내 저를 시도 때도 없이 불러대던 시어머니의 고함, 아주버님의 거드름 피우는 목소리, 시누이의 가식적인 부탁들, 그 지긋지긋한 소음들이 묻어있는 번호를 단칼에 지워버리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번호를 개통하고 화면에 찍힌 생소한 숫자들을 보니 세상에 그제야 막혔던 숨이 탁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나한테 연락할 방법조차 없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돋고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더군요. 제가 들어오자마자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지아나, 너 정말 미쳤어? 방금 어머니한테 전화 왔어. 너 제정신이냐고 당장 와서 무릎 꿇고 빌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대체 거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해맑던 얼굴이 공포로 질려 있는 걸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가방을 식탁에 내동댕이 치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박성준, 잘 들어. 나는 이제 그 집에 안 가. 아니, 못 가. 죽어도 안 간다고. 그러자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슬금슬금 다가와 제 팔을 붙잡더군요. 그래도 부모님인데 노인네들이 좀 심한 말 할 수도 있지. 그걸 못 참고 집을 나오면 어떡하냐는 그 뻔뻔한 위로라니. 정말 이 남자는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심한 말? 아니, 그분들은 나한테 남이라고 선고하셨어. 9년 동안 부려먹은 며느리가 아니라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보다 못한 남. 자, 이제 당신이 선택해. 나랑 이 집에서 나가서 시댁 식구들 싹 다 끊고 살래? 아니면 혼자 그 지옥 같은 집 들어가서 평생 효도하며 살라? 딱 한 번만 물을 거야. 선택해. 제가 진심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남편은 울상을 지으며
무릎을 굽히고 앉더군요. 나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알잖아라며 매달리는데 그 모습이 오늘따라 왜 그렇게 비겁하고 못나 보이던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안방에서 커다란 가방을 꺼냈습니다. 나랑 살 거면 지금 당장 짐 싸. 이 집? 이미 부동산에 내놨어. 거제 반대편 그 사람들이 절대 발 들릴 수 없는 곳으로 떠날 거야. 싫으면 당신은 여기 남아. 이혼 서류까지 꺼낼 기세를 보이자 남편은 그제야 허둥지둥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정말 제가 없으면 제 밥그릇 하나 못 챙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일주일은 그야말로 전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친정까지 전화를 걸어 행패를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이삿짐을 다 옮기기도 전에 갑자기 친정 엄마와 아버지, 오빠들이 거제도 끝자락에 새로 구한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유지안, 너 이리로 나와. 사돈댁 연락을 싹 다 끊고 이사까지 오다니 너 정말 미친 거니? 친정 엄마가 거실 바닥을 치며 통곡하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집안 망신이라고 호통을 치시고 하지만 제가 이 결심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렸는데요. 저는 이번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제가 왜 미친년 소리 들어가며 여기까지 도망쳐 왔는지 그 이유나 좀 들어보시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시댁에서 몰래 녹음했던 시부모님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이다. 우리 집 재산을 네가 왜 따지고 들어? 하던 수발이나 잘 들어라. 비릿하고 차가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르자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엄마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저 사람들이 정말 저런 말을 했단 말이냐? 며 믿기지 않는 듯 저를 보시기에 저는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저 9년 동안 그 집 파출부로 살았어요. 아버님 기저귀 갈고 어머니 목욕시켜드리는 동안 저 사람들은 상가 건물이랑 땅을 아주버님한테 다 넘겼다고요. 저한테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쪽지까지 써가면서요. 어머니의 비릿한 쪽지까지 내밀자 서류를 훑어보던 큰오빠가 주먹으로 벽을 쾅 쳤습니다. 이 노인네들이 정말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어? 지안아, 너 잘했다. 이런 집구석이랑은 당장 인연 끊는 게 맞아. 내가 가만 안 둬. 친정 아버지도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거친 손등을 다독여 주셨습니다. 내 딸이 이 고생을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참 못난 애비다. 미안하다, 지안아. 이제 우리가 내 편이 되어주마. 그 한마디에 9년의 서름이 눈 녹듯 씻겨 내려갔습니다. 정말이지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주버님, 시누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번호를 모두 수신 차단 목록에 쳐박았습니다. 며칠 뒤 성준 씨의 휴대폰으로 아주버님의 문자가 빗발치더군요. 지안이 어디 있냐? 당장 어머니 병원 모시고 가야 하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 난동이시다. 너희 정말 이럴 거야? 뻔뻔함의 극치인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뺏어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쪽 어머니 수발은 그쪽이 상속받은 상가 월세로 간병인 구해서 하세요. 아,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십시오. 문자를 보내놔서 남편의 휴대폰에서도 그들의 흔적을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거제의 낯선 아파트,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자들 사이에서 저는 오랜만에 정말 깊고 단잠에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오로지 유지안이라는 이름 석자로
다시 태어난 첫날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거제 바다의 파도 소리가 어쩜 그리 경쾌하고 시원하던지요. 아,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세상에 거제도의 아침이 이렇게까지 고요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결혼하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항상 아침 9시만 되면 심장이 조여드는 기분으로 시댁 대문을 열고 시어머니의 그 쩌렁쩌렁한 고함을 견뎌내야 했던 제 비참한 일상이 어머나 정말 마법처럼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새로 이사한 이 작은 아파트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창가 가득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나도 따스합니다. 무엇보다 저를 감시하고 비난하고 갉아먹는 그 독한 시선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숨쉬게 하네요. 식탁에 앉아 아이들과 깔깔거리며 천천히 아침을 먹는 이 평범한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꿈만 같은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식탁 위에 놓인 성준 씨의 휴대전화가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하더군요. 성준 씨는 밥숟가락을 든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하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안아, 이거 아주버님 전화인데 어떡하지? 벌써 10번째야. 나 정말 무서워. 그 비겁한 떨림이라니 참나. 저는 컵에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시며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받아봐. 스피커폰으로 켜고. 그 잘난 아주버님이 이번엔 또 무슨 미천을 드러내시는지 다 같이 들어보자고. 성준 씨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거실 가득 박상훈 씨의 그 무식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야, 박성준.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너 어디야? 재수 씨는 왜 연락이 안 돼? 지금 엄마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에 계신 거 알아? 몰라. 당장 안 튀어와? 수화기 너머로 씩씩거리며 소리를 지르는 아주버님의 목소리에 성준 씨는 제 눈치를 살피며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더군요. 우리 이사 갔다고 지안이는 이제 더 이상 본가 일 안 볼 거니까 형이 알아서 챙기라고요. 그 말에 아주버님은 정말 미친 사람처럼 폭발했습니다. 너 지금 미쳤어? 내가 사업하느라 얼마나 바쁜데. 경희는 파주에서 내려오지도 못해. 당장 재수 씨 데리고 병원으로 튀어와. 엄마 지금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난리란 말이야. 아, 정말 이 사람들의 이기심은 끝이 어디일까요? 본인들 바쁜 건 천금 같고 제 인생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보다 못한 걸까요? 저는 성준 씨의 손에서 휴대전화를 확 뺏어 들었습니다. 아주버님, 저 지안이에요. 제 서늘한 목소리에 아주버님은 기다렸다는 듯 비아냥거리며 삿대질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노인네들 굶어 죽게 놔두고 도망을 가느냐.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어머나, 도리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도리요? 아주버님이 날름 받아 챙긴 그 상가 건물이랑 땅이 제 9년치 월급 아니었나요? 며느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면서요. 남인데 제가 왜 그쪽 어머니 병원 수발까지 들어야 하죠? 남의 집안일은 그쪽 집안 식구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한 글자씩 힘주어 내뱉자 아주버님은 당황했는지 갑자기 말투를 싹 바꾸더군요. 이번엔 돈으로 저를 매수하려 들었습니다. 아버지 설득해서 상가 월세에서 100만 원씩 떼줄 테니 당장 병원으로 오라는 그 선심 쓰는 말투. 하? 정말 사람을 파출부보다 못하게 보는 그 천박함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100만 원요? 아주버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 아주버님이 가진 그 상가조도 안 가져요. 남의 집 재산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으니까 그 돈으로 간병인을 쓰시든 아니면 그 귀한 자식들이
직접 엉덩이를 닦아드리든 알아서 하시라고요. 악을 쓰며 법대로 하겠다는 아주버님에게 저도 마지막 카드를 던졌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시댁에서 어머니랑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그 막말들, 비밀 장부 얘기들 싹 다 녹음해뒀거든요. 이거 방송국에 제보하면 참 재밌겠네요. 거제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집안인데 얼굴 들고 다니실 수 있겠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상훈 씨는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저를 보던 성준 씨가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괜찮겠냐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신 형이 뭘 어쩔 건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인생에서 죽은 사람이야. 한 번만 더 시댁 식구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내 앞길 막으면 그땐 정말 이혼 서류에 당신 도장 찍을 줄 알아. 알았어? 비누 향기와 함께 찾아온 진짜 나.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집 근처 작은 상가에 수제 비누 공방을 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며 틈틈이 배웠던 취미였는데 이제는 제 이름을 걸고 시작한 진짜 제 사업이 된 거죠. 공방 가득 향긋한 비누 향기가 퍼질 때마다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유지 안으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가끔 성준 씨 지인들을 통해 시댁 소식이 들려오곤 해요. 시어머니는 간병인이 마음에 안 든다며 사흘이 멀다고 내쫓고 있고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병원비랑 간병비 때문에 매일같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더군요. 돈은 가졌을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이제 진심으로 마음을 써줄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은 겁니다.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아온 대가를 이제야 치르는 거겠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공방으로 모르는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안아, 나다. 내가 잘못했다. 너 없으니까 집안이 엉망진창이야. 아주버님도 너한테 상가 지분 떼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제발 돌아와서 이 애미 좀 살려다오. 울먹이며 힘없는 척 연기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 예전 같았으면 제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제 마음에는 그 지독한 세월이 만들어낸 단단한 굳은 살이 박여 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박씨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남이라고요. 남의 인생에 자꾸 참견하지 마시고 그 귀한 자식들이랑 상가 건물 꼭 껴안고 행복하게 사세요. 창가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며 아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본색이 바로 나오더군요. 내가 죽어야 내 속이 시원하겠냐며 비명을 지르는 그 목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대답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 역시 영구 차단 목록에 미련 없이 집어넣었죠. 공방 유리창 너머로 학교를 마치고 달려오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엄마, 오늘 비누 냄새 진짜 좋다. 달콤해. 제품으로 달려드는 아이들의 따스한 온기를 느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제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착한 며느리라는 그 허울 좋은 가면을 쓰기 위해 제 영혼이 깎여나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나를 지켜주는 건 타인의 값싼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거제의 푸른 바다가 제 공방 유리창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은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제 손으로 직접 일구어낸 이 평범하고 향기로운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공방 문을 잠그는
제 발걸음이 오늘따라 유난히 가볍습니다. 제 앞에는 이제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오로지 저만의 새로운 삶이 찬란하게 열려 있습니다. 지안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진짜 내 세상을 마음껏 날아봐. 여러분, 지한 씨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착한 며느리가 되기 위해 9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했던 한 여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참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며 살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의 희생은 결국 스스로를 파괴할 뿐입니다. 지한 씨가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거제의 낯선 동네에서 처음 맞이한 평화는 단순히 돈이나 상가 건물보다 훨씬 값진 자기 자신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불합리한 요구에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한 씨의 사연이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오늘 하루도 가장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한 씨의 당당한 홀로서기를 응원하며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